내일이네요, 일본. 그래서 내일은 아까 그 얘기해준 대로 그 아토베라고 우리 파트너 숙성육 한 친구 만나서 프리하게 도착한다니까. 일본인이신 거죠? 이분은? 완전 일본 사람이지.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전혀 못하고. 아니 이분은 근데 오래되셨죠? 안지가? 네. 오래됐지. 착해 되게. 정도 많고. 근데 일본 미팅 많이 다니셨죠? 근데 거의 대부분 시장조사 요리 쪽. 아니야, 시장 도서만이 아니라 계속 한국에서 일본 브랜드가 성공한 게 없어. 돈가스 뭐지? 샤보텐. 샤보텐이 가장 잘 된 케이스 중에 하나고, 일본 브랜드가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대박을 낸 경우는 없고, 잠깐씩 대박을 나고,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대박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게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일본과의 그런 어떤 관계적인 것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서도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나 어렸을 때는 일본 거 그러면 완전히 그냥 완전 좋아했거든. 그냥 모든 가정집에 전자제품이 일제다. 됐던 뭐 일제다 그러면 와, 얘 잘 사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리고 음식도 다 맛있고. 그 일본은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인 정신들이 되게 많은 분들인데, 이미 일본은 너무 그 치열하게 경쟁이 많은 소상공인, 그래서 각자의 그 스페셜티를 계속 디벨롭을 많이 개발을 시킨 것 같아. 일본이 저렇게 몇백 년씩 될 수밖에 없었던 거가 약간 문화적인 얘기인데, 옛날에 언제 시대라 그러지 그걸? 이래서 배워야 된다니까.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여기 혹시 와이파이가 있나요? 와이파이 이름이 네, 여기 있어. 네. 하나. 여기 있다 와이파이. 잠시만요. C849 여기 있습니다. 아모키 시대. 메이지 시대. 네, 대표님. 조하나, 네. 지금 시대 말고 일본이 원래 그 외식이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어떤 맛집들이나 되게 장인들이 많은 수백 년이 된 집들이 이유가 각 마을이나 이런 데다가 의무적으로 음식점을 차리게 했다라 그러더라고. 마을 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딱 그 사람한테만 준대. 이 사람이 장사를 안 하면 죽여버린대. 그래서 강제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서 그게 자손 대대로 그 집안이 그 음식점으로서 쭉 내려왔다 그러거든. 그 시대가 언제 시대인지 너 그런 거 아냐? 제 생각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역시 메이지 유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들어봤었니?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그 음식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1차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해갖고 어지러워갖고 사람들이 없다가 메이지 유신 정책을 쓰면서 이제 점을 개방을 강제로 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문물을 한 곳에서 계속 하게 돼가서 지금 일본에 있는 오래된 업체들이 200년에서 500년 사이인 이유가 메이지 유신 이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장인이 많아지는 이유가 메이지 유신 때 정책적으로 메이지가 총리거든요. 초당이 릭을 못 쓰고 총리가 밀어붙여가 더 그런 게 생겼다고 해요. 알았어. 네. 잘 자. 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외식 문화에 대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솔직히 너무 잘들 하고 있어서 이제 거꾸로 어떤 K 한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본에서 거꾸로 이제 우리 한국 브랜드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잘 하면은 일본에 진출되는 부분들이 이미 우리 지금 파트너 그 전에 많이 만났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하고 지금 계속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뭐 김작가라든가 선술집이라든가 잘 추진해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이런 거 있어. 일본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일본이랑 비즈니스가 뭔가 열린다. 이랬을 때 좀 마음을 먹어야 되는 어떤 자세? 내가 일본하고 미팅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한다. 일단 돈 계산이 굉장히 디테일해. 그리고 일본은 그들이 우리를 먼저 초이스를 하느냐 우리가 그들 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탠스가 살짝 달라져. 그리고 비용이 달라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라멘집 유명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아서 여자 사장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왔어. 네. 그래서 공장도 보여주고 합시다. 내가 뭐 초기 비용은 어쨌든 매장도 열고 하니까 로얄티 주고 할 테니까 우리가 이걸 열어서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 뭐 한 3-4개까지는 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 그래서 로얄티 주겠다. 그래서 자기도 한국에 나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돌아가서 온 얘기가 3천만 엔을 먼저 달래는 거야. 3억. 그게 시작인 거야. 그냥 총판비 같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비용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뭐 보증금에서 자기가 다 돌려준 거나 이런 비용도 아니었고, 일단 나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거든. 매장도 오픈해야 되고 뭐도 하니까 우선 좀 오픈을 하나 하고서 보자. 그리고 로얄티라도 좀 매력이 있을 거 아니냐. 로얄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6천 7천 팔면
한 3%만 잡아도 200만 원 돈이잖아. 근데 뭐 5개 매장만 되면 벌써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잖아. 로얄티만. 그게 굉장히 매력 있는 거거든, 그런 게. 근데 이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장인정신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계산을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 물어보고 이거 뭐 이런 스쿨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자기 걸 해보고 싶어 한다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야, 돈 받아 뭐 이랬겠지. 그래도 결국 그래서 안 됐나요? 우리가 안 했지. 우리가 그 정도 비용을 주면서까지 할 만큼의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 비즈니스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선택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선 먼저 매장을 하나 오픈하라고 권해드려. 괜히 처음에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대표님도 우리 브랜드가 그 나라에서 어떨지 하나 운영을 해보시고 아 이거 정말 내가 해볼만 하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뭐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되든 매장을 추가적인 오픈을 하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물론 이제 나는 그래.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궁금해할 건데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게 뭐예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의 스쿨푸드라는 브랜드를 그 회사가 다 독점하겠다. 총판 계약. 마스터 프랜차이즈. 그럼 원래는 총판을 할 때는 그 비용을 원 회사한테는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게 예인 건가요? 아, 상표에 대한 걸?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 회사에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한국에서 할게. 그 예를 들면 일본에 있던 그 회사면 그럼 그 회사에 우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할 테니 돈을 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할게 대신 우린 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너가 돈을 우리한테 좀 지원해. 아니야. 그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상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스쿨푸드가 오래전에 나갔었잖아. 나가면 홍콩 파트너가 한국의 상표 등록을 본인들이 먼저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보러 하라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내고 그 홍콩 내에서 이제 그 상표 등록은 우리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 파트너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상표 등록을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있으니 상표 등록을 그 파트너가 쓰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파트너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걸 하게 되냐면 운영상에 예를 들면 이거야. 모든 레시피나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을 우리가 매뉴얼들이나 모든 것들을 사람이 TF팀이 가서 그거를 세팅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현지에 맞는 재료들 그 다음에 식자재들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한국에서 소스가 수출되는 국가가 있고 수출이 안 되는 국가가 있어. 이제 그거는 각 나라마다 틀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소스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 중국 자체에서 그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증보험식으로 소스를 공개해주는 대신에 너네는 우리한테 디파지를 걸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 공정 방식을 다 가르쳐주고 그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 브랜드를 운영해야 되는지 매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을 우리 팀들이 가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간에 거기서 오픈을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한다. 그럼 여기서 한 미리 서면으로 메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거기 정보에 대한 모든 식자재, 인테리어 컨셉 업체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쯤 되면 여기서 운영팀이나 이제 기본적인 우리 매뉴얼들이 있잖아. 어떤 것들은 그냥 자기네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생각하는 스쿨푸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레퍼런스를 보내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런 거 괜찮다. 그럼 이제 그걸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그런 인테리어 컨셉은 자기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은 그 전에 미리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스쿨푸드에 대한 컨셉은 로드샵은 우리가 매장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걸로 서비스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고받았다가 한 2달 정도 전에는 2명 정도가 들어가서 식자재 공급에 대한 거 다시 또 다 알려주고 같이 시장 조사 같이 또 하고 그 가격을 가지고 원가 같은 거 미리 산출된 것들을 다 맞춰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미리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오픈하기 한 홍콩 같은 경우는 시차 적응이 없으니까 2주 전쯤 들어가서 같이 그쪽 팀들하고 미리 구해진 주방 인력이 됐던 홀 인원이 됐던 전체가 모여서 2주 동안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 다음 오픈할 때 같이 오픈해주고 그렇게 오픈을 다 해주고 한 2주 정도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명만 빼고 이제 또 우리는 빠져.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하다가 장기간 플랜을 잡는 방식은 대부분 이렇게 돼. 나머지 인원도 다 빠지는 거를 그건 이제 계약서상에 이제 비용 문제가 있어서
2명은 뭐 한 달간 또 계속 체류해준다, 관리해준다. 그리고 다 빠지고 나서 2달 안에 한 명이 또 간다. 가서 또 이제 체크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거기가 잘 운영되는지를 계속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픈이 잘 되면 기본적으로 몇 달 정도 그쪽에 총괄적으로 맡은 친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2호점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지. 사람들을 더 세팅해서 준비해가지고. 개념은 그거야.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표님, 저 뒤에 뭐예요, 저거? 아이고, 눈이 안 보여. 저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